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예.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름 아직 못 자기소개 정했어요? 너무 고민돼. 왜 박 박사가 아직- 준 거 괜찮은데. 아직 못 정했습니다. 자, 저희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노션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오는아이칠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도또님, 날아가는 오르크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광고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유명한 그 IT 출판사죠. 영진닷컴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서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도서를 선물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멤버들이 각각 한 명씩 한 권씩 맡아가지고 이 책들이 어떻게 좋은지 좀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고 페이스북이나 팟빵에 저희 공지사항 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권씩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우연찮게 저희가 요즘에 파워 BI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게요. 주구장창했죠. 파워비아 얘기. 네, 근데 이제 영진닷컴에서 저희에게 책 3권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본 책이 데이터 시각화와 탐색 with 파워 BI라는 책입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워 BI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 최근에 현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 스킬이자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저 최근에 그 HR 분석가 채용 공고에서도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파워 BI 가능자, 태블로 가능자 이렇게 아예 그냥 박혀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 오피스 프로그램 익숙하신 분들은 프로세스나 UI도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요. 사실 예전에 그 저희가 엑셀이나 파워 BI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기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갖고 있던 파워 BI 책 말고 이번에 받아본 책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워 쿼리의 그 고급 편집기 기능을 활용하면 제가 이제 엑셀로 GUI처럼 생긴 이제 파워 BI에서 전처리를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련의 전처리 과정이 코드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코드를 붙여 넣으면 같은 유형의 데이터 파일을 갖고 왔을 때 자동으로 전처리가 되더라고요. 나 진짜 몰랐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그렇고. 자동화가 되는 거구나. 예, 그런 게 엑셀에서는 안 되는데 파워 BI가 좀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 특히 이제 대시보드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꼭 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의 장점은 현업에서 분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과정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데 전처리, 모델링, 그리고 시각화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니까 저자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서울시청 데이터 분석 팀이시고 한 분은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컨설팅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분석가들의 관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IT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만 하시는 분들이 맡아서 책을 쓰셨던 경우를 종종 봤는데 이건 이제 분석가가 썼다라는 점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다양한 주제의 그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따라해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프로젝트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1인 가구 현황과 선호 지역 분석, 두 번째는 서울의 미세먼지 분석, 세 번째는 이제 카페를 창업하려고 했을 때 카페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뭐 창업 폐업 추이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분석이거든요. 제 생각엔 서울시 미세먼지 분석은 왠지 여기 저자분이 직접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청 데이터 분석 팀이시니까.
어쨌든 대충대충 단계를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데이터 시각화와 탐색 with 파워 BI라는 책입니다. 다음은 김 팀장님이 책 하나 추천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릴 책은 엑셀로 시작하는 데이터 과학 실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그 일본 책을 번역한 거예요. 하야마 히로시라는 작가의 책을 번역한 거고, 이게 되게 얇고 쉬운 책이에요. 쪽수는 한 250쪽 정도 되는데 판형이 되게 작아요. 한 그 A5? 그래서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도? 그래서 되게 가볍게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일단 제가 보니까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이야기식으로 전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분석 기법을 익히는 책인데,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사를 꾸려 나가는지를 이렇게 쭉 풀어가는 그런 식의 책이에요. 영진제과라고 그 이제 영진닷컴이어서 네, 그래서 영진제과구나. 네, 과자 어. 만드는 회사가 당면한 문제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이런 걸 이렇게 쭉 보여주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식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엑셀을 이용해요. 엑셀을 이용하고 실무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계 분석 기법을 익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기존의 다른 통계학 서적들이랑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마주할 만한 문제가 먼저 주어진 다음에 이거를 분석 기법을 어떻게 풀 거냐 이걸 설명하는 방향으로 이런 순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기존의 통계학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이런 식이잖아요. 이제 난이도 순으로 분석 기법을 먼저 익힌 다음에 예제로 이제 데이터를 하나 주고 분석을 하게 하는데, 보통 나오는 게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 붓꽃 같은 아이리스. 거, 네. 아니면 무슨 뭐 암 진단 데이터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로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춘 티가 너무 나는 그런 예제 이런 걸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되는데, 다들 이제 논문에서 볼 법한 그런 데이터들이죠. 실무에서는 볼 일이 잘 없는. 근데 이제 이 책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이 영진제과에서 사브레라는 과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사분의 그거 실제로 있는 거잖아. 사브레. 그거는. 그거 한 과자 유형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영진에서 나온 사브레가 있고 경쟁사에서 나온 사브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초코파이도 그런 것처럼. 그렇죠. 대명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사브레 과자에 대해서 고객들이 맛 평가를 해서 맛 평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의 과자 맛이 더 맛있냐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평균값을 보고, 근데 평균값에는 이런 오류들이 있으니까 또 중앙값도 보고, 또 이런 거만 보면 안 되니까 분포를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 뒤에 가서는 t-테스트를 적용해 보고, 이런 식이에요. 깨알 같다. 또 네, 그리고 뭐 제품의 인기 순위와 매출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관분석 중에서도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이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실무에서 우리가 얘기 나눌 법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걸 데이터로 어떻게 푸는가. 되게 그러네. 재밌어요.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책에는 이제 통계학 분석 통계 분석 기법을 적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수식들 있잖아요. 공식들. 이거를 보여주는데, 보통 이제 통계학 책에서는 그냥 쓱 한 번 보여준 다음에 이해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아무도 이해 못했는데 저자만 이해했지. 이거 본 셈이 어떻게 이해해? 근데 이 책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식을 딱 놓으면 수식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산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 한 다음에 x-x바에서 제곱하고 이거를 n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수식을 보여준 다음에 수식의 각각의 항목의 선분으로 이어가지고 주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시그마에다가 주석 달아서 총계, 그 다음에 x바에다가 선으로 연결해서 평균값,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한 땀 한 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이 주석을 보면 이게 어떤 절차로 값을 구하는구나, 이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엑셀로 한 땀 한 땀 값을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산을 구한다 그러면 1단계로 에버리지 함수로 전체 평균을 구해요. 그 다음에 2단계로 각 값을 평균에서 빼가지고 편차를 구해요. 그 다음에 3단계로 이 편차를 제곱하고, 4단계에선 이 편차와 제곱을 썸 함수로 합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구한 값을 n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 분산을 구하는 절차를 엑셀로 한 땀 한 땀 직접 다 해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기초통계학 수업 들으면 이걸 이렇게 손으로 하게 만들거든요. 그 손으로 종이에다가 직접 풀게 하는데, 이제 계산기 하나 놓고 직접 풀게 해요. 과제도 그런 식으로 내고. 근데 그런 작업을 엑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값이 나오는 그 도출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통계학을 익혀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꼭 쉬우면서도 제대로 익혀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있는 예제 데이터는 전부 다 영진닷컴 홈페이지에 가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걸 다운 받아가지고 책에 있는 분석 기법들을 이제 한 땀 한 땀 따라가면서 익힐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저자가 그 일본 교토대 심리학을 전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왠지는 모르겠는데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설명을 쉽게 잘 하더라고요. 너 포함해서요? 뭐 누구라고는 어.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대상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 이제 데이터 분석 통계학 공부를 하고 싶기는 한데 뭐 R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새 툴은 익히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내 손에 그렇죠. 엑셀이 이미 익었는데 엑셀로 업무 이미 하고 있고 엑셀로 다 마무리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일단 딱 맞는 책이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미 R이나 SPSS 같은 통계 분석 툴을 쓰고는 있는데 이게 되게 자동화된 툴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넣고 그냥 함수 실행하면 결과물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절차로 이런 값이 나왔는지를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값이 나오면 결과값만 갖다 쓰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을 좀 자세하게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데 통계학 책은 안 보고 싶다. 왜냐면 봐도 수학적으로만 설명해서 못 알아먹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딱 그럴 저 수 같은 있죠. 사람인데, 예, 이런 사람들이 통계학 분석 기법을 조금 제대로 쉽게 이해하고 싶다 하면은 이 책을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만. 아주 심리학과 엮어가지고 세일즈를 잘하는데? 훌륭합니다. 자, 그다음 박 박사님. 네, 저는 만만한 데이터 비로소 엑셀에서 가치가 되다. 실무 데이터 분석 with 엑셀이라는 책입니다. 네. 저는 책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사실. 엑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쓰는가를 소개해준 책인데, 책 저자인 박혜정님께서 전산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셨대요. 전산이랑 경영학을. 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어허. 10년 넘게 엑셀을 가르쳐 오시고 그쪽 관련된 이제 전문 강사신 것 같아요. 뛰어난 네. 강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산을 전공했다는 느낌이 팍팍 드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 그러면 좋을까? 어렵게 한다가 아니고, 저희 데이터 분석할 때 맨 처음에 엑셀로 접근하면 이러면 어렵고 힘들어요, 이런 감각이 안 생겨서 안 돼요 같은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R이나 이런 걸로 써야 된다, 테이블이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책에는 기존의 과거의 엑셀이 취급해오던 방식과 이제 2016년도 엑셀이 새롭게 기능 제공해서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엑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걸로 보여주는 넥스트 버전의 엑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소개를 해주세요. 음. 그래서 그 전에 저도 옛날에 엑셀에서 기본 제공을 잘 해주던 표라는 기능이 있었고 잘 썼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표가 저희가 R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기본 단위가 셀이 아니고 기본 단위가 열이에요. 컬럼이에요? 네. 오. 그리고 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와, 그래갖고 책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급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다음에 원본이 무엇이고 그걸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R을 공부하시라고 소개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책을 보시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머릿속에 어떤 단계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취급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거를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들어다가 엑셀로 설명해 놓으셨어. 오, 너무 잘 써 있어요, 책이.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아무것도 모른다, 엑셀도 모른다로 하더라도 이 책으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면, 심지어 R이나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 책으로 먼저 데이터 분석이보다 데이터를 다루는 게 뭐다 라는 걸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마음에 드는 책이고요. 책에 또 구성적인 특장점이 있는데, 역시 그동안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챕터마다 우선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그 관련된 예제 파일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냥 QR코드도 각 챕터 시작할 때마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스마트폰에서 꺼내면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의 감각,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틀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지 이런 감각을 배우는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좋은 책도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데이터 공부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이 책 보라고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파는데? 박사 소질이 있네. 실제로 책이 좋아요. 좋다는 게 느껴져. 파워 쿼리, 파워 BI, 파워 피벗에 대해서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의 엑셀이란 걸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를 어렵지 않게 그 각각의 것들이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아래 GUI 버전 같은 느낌으로 설계돼 있다는 거를 설명해줘요. 그렇군요. 네, 정말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광고로 들어온 건데 저희가 직접 다 책을 검토해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 해보면 좋겠다. 저희가 그 설문으로 어떤 책을 받고 싶으신지 택 1하게 그 요청을 드릴 거거든요. 누가 판 책이 가장 많이 그 지원을 받았나 이런 거. 뭐 사전에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아니야, 더 열심히 하려면 이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세 권 책 중에 한 권 선택하시고 이제 뭐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 작성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여러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영진닷컴 출판사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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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꼭 이번에는 그 책갈피인가요? 뭐 이렇게 타임 잡는 거 꼭 넣어드려야 되겠네. 스탬프? 스탬프라고 하나요? 타임 스탬프? 네. 도대체 본론은 언제 나오냐라고 가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타임 스탬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고 얘기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입니다. 유튜브가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네. 언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조금 이상한 말을 만들어야지. 키워드를. 그쵸. 전혀 그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로 만들어야지. 뭐 빨리 구지 부터 바까? 네,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그 에피소드는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에피소드의 주제는 다단 데이터로 덕질하기입니다. 데이터로 덕질하기. 제가 그 이번 회 그리고 다음 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뭐냐 하면 제가 데이터로 말 그대로 덕질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1부에서는 왜 이 분석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 수집했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다음 회차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분석을 했던 요 도메인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 데이터로 덕질하기 프로젝트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석을 시작한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아까 김 팀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아이리스 데이터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좀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었고, 근데 이런 분석을 해보고 싶었으면서도 업무랑 관련된 분석은 하기 싫었어요. 회사에서도 왜죠? 많이 하니까. 에? 많이 회사에서도 한다고? 많이 하니까. 뭐 지긋지긋하다 이런 건가요? 시끄러워. 그래서 좀 완전히 사생활적인 그런 분석을 해보고 싶었고, 또 하나 조건은 텍스트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텍스트 분석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로 덕질하기,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중에서도 왜 덕질하기 프로젝트를 했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두 분은 덕질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있으세요? 김 팀장 먼저 물어봅시다.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덕질? 고양이 말고. 김 팀장은 고양이 덕질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는 덕질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모시는 대상이고. 그럼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덕질은 좀 다른 것 아직도 같은데. 집사에 대한 감각이 다르는구나 내가. 아니,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 김 팀장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기보다 좋아하는 가수들은 많은데 덕질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면 덕질이라고 할 수 있나? 뭐 덕질. 보통 어느 정도 레벨로 뭔가를 좋아하는 사실 덕질이지? 이게 상대적이니까 뭐 모든 굿즈를 사서 모은다든지 앨범을 막 3장씩 사가지고 그죠.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듣는 용, 뭐 하나는 뭐 그렇죠. 그런 분들도 여분용 뭐 이런 있잖아. 식으로 네.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이제 그런 세대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는 사람, 진짜 정말 오랫동안. 제 생각에는 제 스스로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수준을 나눠보자면 네. 제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에 CD 플레이어가 없어요. CD를 들을 수 없는데 CD가 나오면 CD를 사요. 그런 게 누가 있어요? 일단은 장기하 얼굴들, 그다음에 뭐 어. 검정치마 그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그렇구나. 앨범을 내시면 듣지는 않으나 비닐도 뜯지 않은 채로 어. 집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분들의 수익의 보탬이 되고자. 야, 그 정도면 스트리밍을 충분히- 열심히 해.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덕질이겠지? 덕질인 것 같은데 그 아, 정도면. 그죠? 아니, 근데 막 뭐 덕질이네. 콘서트를 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 그냥 앨범 사는 아. 정도? 그렇군요. 그래도 덕질하는 사람이 있긴 있네. 박 박사는 어때요? 저는 짐작하시겠지만 없어요. 아무리 어. 생각해봐도 없었어. 옛날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엔 덕질도 누구? 그러니까 덕질도 내가 너무 좋아요라는 덕질이라기보다는 제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냥 아, 그치. 그 노래 그 자체에 대한 덕질을 좀 했던 거지.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는 노래방도 많이 가서 그 태진 미디어에 있는 뭐 김경호 노래 다 외우기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럼 김경호 덕질 한 거네, 그럼 그러면. 김경호 덕후지.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아, 예, 예. 탈덕했다고 하죠, 탈덕. 탈덕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덕질 자체가 없었어 저한테. 음. 예. 뭔가 근데 그거는 김경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김경호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덕질을 부르기 애매하다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네. 약간 그러니까 애매하다. 그 사람 자기 그 자신에 사람을 대한. 그 사람을 좋아서 덕질을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노래가 좋은데 좋은 노래 재밌는 노래 찾아다녔던 거지 그냥. 그래갖고 그렇구나. 저는 사실 노래를 최근에는 아예 일할 때 듣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사가 없는 거 아니면 제가 못 알아듣는 언어의 노래를 들어요. 나랑 같다. 가사가 그치. 들리면 자꾸 신경 생각하게 쓰여. 되니까. 그치, 예, 신경 예, 쓰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일본어나 뭐 아랍어 같은 노래를 찾아 들어요. 알아? 영어도 안 돼. 아랍어? 예, 영어도 안 돼. 너 좀 이상하다. 그리고 아, 그렇군요. 아니면 그냥 피아노 소리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저도 작업할 때는 대부분 그냥 피아노 소리만 나는 음. 그런 음악들, 라운지 음악들. 음. 조과장 왜 덕질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덕질 얘기 자랑하려고 그러지 지금?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덕질하게 되면 뭐가 궁금할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덕질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가 왜 궁금할까? 모든 게 궁금하잖아요. 덕질하면 그런 것까지는 두 분은 안 가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아주 사소하게는 언제 태어났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 평소에 취미가 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 개인사에 자체에 대해서 대해서 보통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개인사도 관심이 가는데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난 인간 자체에 관심이 없나 봐. 넌 패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 그렇구나. 네. 너 그 이 방송 아내분이 들으시니? 뭐 가족은 알고 빼야지.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세요. 네. 저는 그 뭐 몇몇 가수를 뭐 덕질한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적인데 그 패닉 멤버였던 뭐 지금도 멤버죠. 패닉의 멤버 이적인데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데이터 분석 배우면서 이적의 가사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자극적인 가사나 사랑 이야기만 하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 약간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특히 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적의 노래 중에 그 요소 중에서도 그렇게 그냥 궁금하다 정도로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김 팀장이랑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김 팀장이 이제 곧 공개를 하겠지만 텍스트 마이닝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베타 리더를 부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베타 리더를 하다 보니까 아니요. 알파 리더예요. 알파 리더인가? 알파 베타 이렇게 있는 거구나. 네네. 야 그래 내가 무려 알파 리더를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쉽게 잘 써가지고 김 팀장 또 그 장점이 책을 쉽게 잘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이적 가사 분석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전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냐면 하다 보니까 네 책 광고가 되고 있다. 그러게. 그런 거였구나. 내 책을 보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알로 텍스트 마이닝 한 책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영어야 이게. 그러니까 영어 텍스트 마이닝으로 R을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김 팀장 책 알파 리더를 하다가 이걸로 해보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이제 데이터 덕질하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물론 텍스트 마이닝만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제를 잡게 됐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있어요. 아, 역시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한별님이라고 아시죠? 네, 우리 방송에도 일단, 나오셨었잖아요. 네네네. 강한별님 예전에 그 청취자분들은 저희 대화 이제 최반재미 하셨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이분의 브런치 글 중에 2016년 글 중에 데이터 분석가의 걸그룹 데이터 분석하기라는 글이 있어요. 유명했죠, 그 글. 걸그룹마다 어필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마 품사가 다를 거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품사들이 좀 다를 거다라는 가설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 중에 특정 품사를 특정 걸그룹이 더 많이 쓸 거다. 이런 가설에서 시작을 해서 또 품사별로도 단어의 빈도가 좀 다를 거다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셨는데 여자친구, 소녀시대, FX21을 분석하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브런치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데이터 분석가의 걸그룹 데이터 분석하기, 부제는 공부하는 데는 덕심이 최고시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고 그 사이에는 뭐 특별히 제가 찾아보진 못했어요.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근데 또 재밌게 논문들이 있어요. 논문. 이게 논문이 특히 석사 논문, 이제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쓰는 논문 중에 이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가사 분석을 활용한 음악 추천 시스템, 가사의 감정 분석과 구조 분석을 이용한 노래 간 유사도 측정 이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데이터를 얻기 수월해서 아마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능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노래를 검색해서 선택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다른 어떤 노래를 추천할 것인가를 이제 플랫폼에서 고민할 때 같은 가사가 많이 나오는 노래를 추천해보자. 이렇게 시스템에서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뭐 음악 서비스에서도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졸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논문들이 내용들은 약간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분야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를 통틀어서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가사 분석, 뭐 가사 분석 추천, 가사 감성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해보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 연구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분석을 목표를 잡아야 분석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분석 목표를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적이라는 뮤지션을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아보자. 그리고 이적의 가사에 담긴 감정을 확인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제가 분석했던 결과를 좀 쉽게 볼 수 있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보자까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보통 코드로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 재밌게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개고생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카드 뉴스 만드는 게요? 그게 훨씬 힘들어. 아, 예쁘게 만드느라. 카드뉴스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쪽이 그러게. 좀 낫지 않았을까요? 네. 그건 돈이 들잖아. 무료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비스는 무료인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거 텍스트 하나하나 입력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뭐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게 예쁘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지. 네. 둘이 그런 데 보면 비슷하단 말이야. 돈 주고 하기 싫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그냥 진짜 팬심으로서 내 이적에 관심을 한번 끌어보자. 이적 가수 이적에 관심을 끌겠다고요? 네, 분석을 그래서 해서? 뭐 인스타에 좋아요를 받든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받든 팬이다. 그래. 근데 아직까지 팬이네. 성공 못했습니다. 저 아직까지 좋아요나 댓글이나 뭐 이런 언급 같은 건 전혀 못 받았는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글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동시에 포스팅하니까 그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이분의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자기 타임라인에 제 공유글을 게시하면서 자기 친구 중에 이적에 동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봐서는 그 이적의 매우 친한 친구나 아니면 찐팬 중에 한 명의 눈에 들어 공유가 그렇지. 되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전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뭐 몇 다리만 건너면 어떨지 그치. 모르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곧 있으면 브런치로도 쓸 거고 이제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뭐 좋아요 하나 정도는 달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그 이적 본인 자신의 계정으로 좋아요 누르셔야 되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아. 공식 계정이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의 목표는 이적의 댓글이나 좋아요를 받는 거다. 좀 그렇게 이적이 봤을 때
정도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어요. 일단 본인은 절대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걸 본인 스스로 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로. 아, 카드 뉴스 만드는 게요? 네네네. 아니 카드 뉴스 말고 너 죽는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아, 나 자신이 그렇죠. 지금 이정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적이 저보다 형이니까. 이정님한테. 동준이 형 이런 거 쉽지 않아. 좋아요를 눌러줘. 자, 어쨌든 그런 게 분석의 목표고요. 어쨌든 저희 청취자분들이 데이터홀릭 청취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에피소드의 목표는 뭐냐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의 결과나 코드 같은 것들은 브런치를 통해 공유를 해드릴 거고 방송은 저희가 시각적인 걸 보여드리기 어려우니까 스토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고 있네. 자, 어쨌든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가 있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 두 분은 혹시 이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한번 한 분씩 이야기해 보시죠. 박 박사님은 이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닉으로 네. 데뷔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작사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 팀장은요? 유재석 친구? 유재석 라인? 말하는 대로 쓴 사람. 그쵸. 제가 아니, 간단하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저분. 아, 그래. 약간 네. 예전에 김 팀장이랑 그 노래방 갔을 때 이정 노래 부르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늘을 그랬던 것 달리다 같다. 불렀었죠. 하늘을 달리다. 맞아. 그래. 네. 그거 그 아재들의 창곡. 자, 어쨌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이적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었으니까 간단한 소개를 이제 이적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를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명은 이동준입니다. 아까 제가 동준이 형 그랬잖아요. 본명 이동준, 1974년 2월 28일생입니다.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94년에 3인조 언더그라운드 밴드인 에이틴을 결성해오다가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다 솔로를 준비했는데 그 패닉의 멤버 김진표를 되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대요. 그래서 김진표한테 우리 그룹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95년에 패닉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PC통신 시대이지 않습니까? 달팽이라는 노래가 PC통신을 타고 인기를 얻으면서 인기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중가요는 사랑 노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적의 가사가 약간 정서를 파고들었다라는 그런 뭐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가사 분석을 하고 싶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97년에는 전람회의 멤버였던 김동률과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을 결성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 그땐 카니발도 그랬지. 있었다. 맞아. 예, 거위의 꿈 이런 것들. 그때 이제 97년에 결성을 했고요. 99년에는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고 같은 해에 펑크 앤 로큰롤 밴드 긱스를 결성을 했습니다. 맞아. 긱스도 긱스라는 있었네. 긱스라는 그룹이 뭐 최근에도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이적이 먼저 결성을 했었죠. 사실 대중에게는 2011년 무한도전의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아까 뭐 말하는 대로 이야기도 했는데 유재석이랑 함께 처진 달팽이라는 그룹으로 나와서 압구정 날라리, 말하는 대로를 발표하면서 천재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원래도 그전엔 천재였는데 아니었어요? 원래도 천재였는데 이제 약간 대중들에게 알려진 거지. 아니, 이적 정도 되는 가수가 그것 때문에 다시 대중에게 알려졌다고? 나는 그래, 그건 좀 이상하다. 이미 그만큼 알려져 있는 사람이 그냥 무한도전에 나온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이라는 인식의 그러니까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초딩까지 아는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이적을 알게 된 거야. 무한도전을 보는 시청자층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에게 이적은 당연히 패닉은 당연히 뭐 카니발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제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그룹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적이라는 뮤지션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특히 뭐 갑자기 멜로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사를 입혀가지고 노래를 짠하고 만든다든지 저렇게 노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강렬한 어떤 인식을 주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무한도전에서. 그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인데? 그거 아닌 것 같고.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뮤지션이었는데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재평가 받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부터 천재였는데 뭐 정확한 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윤종신 같은 경우도 원래 천재 뮤지션인데 TV에서는 예능인이나 개그맨으로 막 잘못 알려져 있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적도 뭐 무슨 모친소 같은 거에 나온다든지 그 무한도전에서 맹꽁이라는 별명을 얻는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약간 웃기는 캐릭터로 부각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천재 뮤지션이 맞고 글도 되게 잘 써요. 원래 가사도 잘 쓰는 것만큼 글도 잘 써서 책도 2005년에는 냈잖아요. 네, 지문 사냥꾼이라는 소설집도 발표했습니다. 그거 재밌어요. 지문사냥꾼. 이 중에 한 편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TMI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여성학자세요. 그래서 TV에도 나오셨는데 삼형제 모두 서울대를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식들에게 책을 읽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책을 읽으세요. 뭐 이런 현명한 답변으로 화제가 되기도 어머니가요? 했었습니다. 네. 부모가 책을 읽으면 자식이 책을 읽는다. 부모가 책을 안 읽으면서 왜 자식한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냐. 당연히 안 읽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진짜 공감 많이 가요. 애기가 네. 그냥 행동을 따라해.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님들이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런 행동을 하냐? 당신 행동 따라하고 있는 거야. 진짜 100%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그래서 지금 아기가 나온 지 만 3년이 지났는데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반대로 그것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솔선수범 부모의 모습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적이 점점 더 유명해지면서 어머니까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두 분께 질문이 있는데 뮤지션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모아야 될까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까요?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이제 청취자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뮤지션에 대해서? 네, 뮤지션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은다. 뭘 모아볼까요? 뮤지션 저라면은 그 뮤지션 SNS 계정에 쓴 뭐 트윗이라든가 괜찮다. 그런 걸 수집해보지 않을까? 그럼 평소 그 사람의 태도 같은 게 드러나니까? 좋네. 박 박사는요? 근데 어떤 걸 분석하고자 하는가를 정해놓고 소스를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가사면 그냥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 어떤 사이트가 있겠죠. 대표 사이트가 뭐든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수집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반대로 지금 김 팀장 얘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SNS에 자발적으로 작성한 텍스트 데이터가 그 프레임이 혼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잘 안 쓰는 사람 아니면 소속사에서 대신 쓰는 사람, 자기가 본인이 쓰는 쓴지를 사람. 알 수가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그 분석 결과물 신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있겠다. 소스였어요. 네. 관리를 할 테니까 그죠? 그죠. 아예 소속사에서 쓰던지 그 누구지? 뭐 매니저가 쓰던지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럼 뮤지션의 카톡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도 안 되고. 그거는 개인정보잖아. 큰일 나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상한 것 같아. 네. 그러지 말라고. 요즘 개인정보 아주 민감합니다. 요즘 옛날부터 안 되는 거예요. 두 분, 그렇죠. 옛날부터 원래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두 분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적이라는 가수의 어떤 전반적인 음악 활동을 전부 다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해보자였어요. 그래서 김 팀장한테도 그때 이야기했었거든요. 야, 나 가사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네. 근데 실제 가사 분석하기가 시간이 왜 많이 걸렸냐면 가사만 하려니까 막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모으다 보니까 컬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사만 볼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데이터들을 모았냐면 컬럼으로 정리가 되었냐면 일단 앨범 발매 연도 그리고 앨범 발매 월일 요일까지 이제 날짜 데이터를 모았고 그 앨범 이름 그리고 그 앨범을 발표한 가수 그러니까 이제 이적이라는 걸로 솔로 앨범도 있었고 패닉도 있었고 긱스도 있었고 카니발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발표 가수 이름 그리고 그 당시 나이 그리고 요 앨범명 옆에 컬럼으로 곡 타이틀 그리고 그러니까 곡 넘버 왜 우리 앨범 내면 1번 곡, 2번 곡, 3번 곡 이렇게 있잖아요. 트랙.
트랙 예, 번호. 그쵸. 트랙 넘버가 있고. 야, 이것도 참 옛날 관행이다. 아, 그렇지. 진짜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늙은 사람은 할 수 앨범이라는 있는 개념이 아이디어다 있어야 진짜. 되니까. 그치, 옛날 사람이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트랙 넘버. 옛날에 히든 트랙도 있었잖아. 히든 트랙.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트랙 넘버 그리고 타이틀 여부. 이 곡이 타이틀곡인지. 아, 그것도 예. 옛날 아이디어. 타이틀곡. 요즘은 그리고- 하나씩만 내잖아. 그치. 그리고 작사가, 작곡가, 공동 작사 여부, 그리고 가사 텍스트 이렇게 수집했어요. 많지. 꽤 많네요, 컬럼이. 아마 내가 특정 뮤지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은 사람 나밖에 없을걸? 아니, 이거는 그 음반사도 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보는. 없어. 왜냐면 음반사도 가수들이 옮기잖아요, 계속. 아, 그러네요. 한 음반사에서만 내는 게 아니구나. 그거 없을 거야. 내가 이걸 공유하고 싶은데 내가 알기로 그 박 박사가 예전에 얘기해 줬는데 가사는 이게 저작권이 걸려 있어가지고 가사는 공유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공유되고 있는 가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그 개인이 듣거나 다시 작성해서 올리는 가사들만 공유되고, 네, 그 뭐지? 작사가가 직접 자기 가사를 올려서 공유되는 사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야. 내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가사가 똑같은 게 없어. 맞아요. 아, 다 같은 노래인데. 같은 노래인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들어서 써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 가사를 빼고 제가 요 에피소드 끝나면 여러분께 데이터셋을 공유드리려고 해요.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제공한 곳이 있을까요? 아, 이 정보를요? 당연히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 이걸 누가 다 모아놓을 리가 없잖아. 그런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깔끔하게 해놓는 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그 다음 에피소드 때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이슈입니다. 어쨌든 아, 이거 요 있는데 있어요. 어디요? 이거 라디오 방송국에 있어요. 진짜? 네, 라디오 방송국 내부 DB에 내부 이런 DB는 정보가 있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 방송할 때 DJ가 이 DB를 이제 이용하면서 하거든. 그거 오픈 좀 했으면 좋겠다. 오픈은 어쨌든 안 구글링 하겠지, 했을 수는 당연히. 없더라고. 근데 요 데이터를 그러면 어쨌든 방송국에는 갖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대중들이 이용하려면 어디서 모아야 될까요? 모아야 되나? 멜론이나 뭐 네이버 뮤직 이런 데서 수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음. 처음에는 구글링하고 네이버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구글링하면 위키백과랑 나무위키에 이제 그래도 꽤 많은 정보가 있어요. 한 페이지에 정리가 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다 달라요. 아, 똑같은 앨범에 대해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발매일이 제각각이야. 같은 앨범인데 나는 그 언제 그걸 왜 발매를 많이 하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었거든요. 뭐 매년 1월에 발매했다, 뭐 수요일마다 발매했다 이런 것도 좀 그냥 궁금한 데이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 나무위키, 위키백과 멜론 이것마다 다른 거예요. 같은 앨범을 여러 음반사에서 내나? 왜 그러지? 근데 이게 그 발매를 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해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앨범을 발매하더라도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는 날짜는 또 다르거든요. 그쵸? 아, 네, 이게 유보가 되다가 등록이 되니까 저작권 협회도 뒤졌는데 저작권 협회는 또 너무 늦더라고. 이 발매 그 등록 일자가. 뭐지? 음악 저작권 협회는 사실 그 정확하게는 음원에 의한 수익을 쉐어해주는 거를 관리하는 곳에 가깝지 저작권 그 자체를 등록 관리하는 곳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실 발매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오기가 생긴 거야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덕질이지. 처음에 그 네이버 바이브라는 뮤직 서비스에서 뒤지다가 제가 지금 벅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도 뒤지다가 인터파크에 보면 앨범을 팔잖아요. 아까 김 팀장이 CD 구입 이야기했는데 CD도 팔잖아요. CD에도 네네. 발매일이 있는데 인터파크에서도 찾았어요. 음. 그리고 뭐 무슨 팬페이지 이런 거 다 찾았는데 어쨌든 발매일 기준이 되게 많이 달라가지고 제일 많이 발매일로 언급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좀 기록을 제일 하게 됐습니다. 빈도가 높은 게 답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구나. 약간은 그렇게 봤어요. 뭐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데이터셋 공개하면 틀린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참고로, 따르자 이런 거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는 멜론의 정보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라는 뭐 거는 더 많. 여러 가지 많다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예를 그래도 들면 가장 벅- 역사도 오래되고 갖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가 보네. 놀랬어요. 그 벅스는 뭐 이제 유형, 솔로 남성 가수, 데뷔 1995년, 국적 대한민국, 장르 발라드, 뭐 소속 활동 이렇게 뭐 바이오그래피, 위키피디아에서 보기 이렇게 나와 있고 네이버 바이브는 이적하면 1995년 9월 30일 데뷔 발라드 끝이에요. 많이 다르네. 근데 멜로는 이적하고 치면 국적, 활동 유형, 활동 연대, 활동 장르, 데뷔곡, 생일 그리고 그 밑에 앨범 정보가 쭉 나와요. 되게 보기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멜론이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을 때도 갖고 있는 곡수가 되게 많다고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가장 저작권을 많이 확보한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죠. 근데 뭐 제가 크롤링 같은 거 전문적으로 잘 못하니까 크롤링 할 바에야 그냥 한번 모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뭘요?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했다고. 뭐라고? 손 크롤링 했다고. 손 크롤링 했다고. 박사 웃겨 죽지 이제 여기서.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다양한 사이트에서 다 모으는 거라서 이걸 크롤링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안 하지. 아니 내가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하면 내가 박 박사한테 연락을 했겠지. 야 이거 멜론에서 크롤링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정보가 그치. 한 군데 있지가 않잖아. 그 뭐 몇만 개 그리고- 모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박 박사 지금 머릿속에 이걸 모으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웃고 있을 거야. 아이고 진짜. 아니 아무튼 근데 그렇게 박사 조과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직접 해야 키보드를 한 자라도 더 칠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너 정확한 포인트다. 그치. 그래야 키보드를 쓰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마우스를 더 많이.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 네. 내가 너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질 않도록 합시다. 어쨌든 팬심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설마 눈으로 보고 엑셀에 타이핑하진 않았죠? 아이 복사할 수 있는 건 네, 복사했죠. 알겠어요. 복사할 수 그래서- 있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곡이 될지 감이 안 잡힌 상태로 했어요. 근데 전체 그 데이터는 153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 153행. 네, 153행을 했고 롤 했고 컬럼까지 이제 곱하기 하면 꽤 많은 작업을 했다. 이적 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채로 발표한 곡이 153곡밖에 안 돼요? 더 있는데 그게 제가 기준을 앨범으로 잡았어요. 아, ES. ES. 풀랭스 앨범. 그쵸. OST도 참여하고 뭐 이랬는데 제가 종국에 하고 싶던 건 가사잖아요. 가사 텍스트 분석.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OST나 뭐 다른 활동에서 작업했던 가사들은 이적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음악에 대한 가치관에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룹 활동도 빼야 어떤 되는 거 얘기인지 아니야? 이해하죠. 근데 그룹 활동은 넣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라면 그룹 활동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룹 활동을 빼고 싶으면 언제든 뺄 수가 있잖아요. 아 그쵸. 모아놨으니까 빼는 건 할 수 있지. 그런 관점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그 무한도전에서 발표한 노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본데. 그런 건 뺐어요. 뭐 나중에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으면 뭐 또 다시 넣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근데 가사가 문제가 가사가 어디 플랫폼에는 가사가 없어. 어디 플랫폼에는 어떤 한 노래만 없어. 이런 것도 또 되게 많았어요. 어떤 가사는 같은 앨범인데 옷- 한 앨범인데 그치. 그러니까 멜론에는 있는데 바이브에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또 플랫폼 막 돌아다니면서 찾았고 어떤 가사는 또 이게 이제 팬들이 직접 입력해서 그런지 오타가 많아요. 어떤 가사는 후렴구를 중복해서 입력했고 어떤 가사는 그냥 후렴 이렇게 써놨어. 뭐 이런 아니, 것들이 많았어. 근데 그게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면 검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올라와 검수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해서 개선하는 의견을 낼 수는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니 그 무슨 틀린 위키 가사 같은 제보하기. 개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아. 직접은 못 하고 연락을 하는 거지. 벅스 관리자한테 뭐 패닉의 노래 중에 아무도라는 노래의 가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꽤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의 실제 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있는 곳은 아마 노래방 기계 회사일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런데 야, 내가 노래방 기계를 찾을 생각은 안 해. 거기는 그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갖고 오니까.
네, 그 아. 원본을 갖고 온다고. 그리고 자기네가 출력해서 나가기 때문에 검수도 하고 입력하는 거에 단계에서 관리도 하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신 또 전곡이 없을 거야. 그렇지 인기 있는 음. 네, 노래만 있겠지. 왜냐면 실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갖고 온 앨범의 노래들을 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김경호만 해도 제가 알기로 130곡 정도 되는데 발표한 노래는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아, 그쵸, 네, 그쵸. 그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는 검수되지 않은 데이터다에 가깝고, 그러니까 검수 과정을 해야 된다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찾다 저작권 협회에도 들어갔었거든요. 뭐 가사를 떠나서 이제 특히 작사가 정보 같은 건 진짜 중요하니까 제가 공동 작사했는지, 그러니까 이적이 작사한 노래만 분석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죠. 그 예를 들면 긱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작사한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저작권 협회의 사이트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검색용인 거지 데이터셋도 제공이 되지 않고 검색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예상하고 있겠지만 다운로드 기능 따위 없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만든 사이트가 아니니까. 검색을 하게 해준 것 자체가 대단한데 제가 볼 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노래로 검색하면 뭐 예를 들면 챔프라는 노래를 검색을 하면 부제목 챔프 뭐 이렇게 나오고 기획사 방송사 이름 나오고 공표일자, 이제 공표일자랑 발매일자가 달라가지고 좀 헷갈렸던 거고, 공표일자 나오고 뭐 저작자명 해가지고 이 구분 코드를 써요. 작사가는 A, 작곡가는 C, 작사 작곡 둘 다 했으면 CA, 편곡자는 AR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네, 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봐야 되나?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래의 정보들, 기본 정보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적의 저작자명 고유 번호가 W00227200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덕질. 이건 덕질이다. 고유 번호. 그치.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명으로 등록한 곡도 있었어요. 이동준이라는 이름으로. 아, 그게 저작권자 이적과 이름이 동일인이라는 걸 어떻게 검정해요? 노래를 보면 알지, 우리. 우리가 아는 노래야? 그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가수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니까 이 노래가 이거 이적 노래인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번 에피소드 이제 분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손크롤링 했고, 제가 아까 그 가사 추천 시스템 관련 논문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요 사람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지 손크롤링 하고 난 이후에 논문을 사실 찾아봤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 크롤링 했어요, 그냥. 손 크롤링 했다고요? 예. 가사 분석할 때 그냥, 아니요, 크롤링으로, 프로그래밍으로. 직접 웹 크롤링 했다고요? 그냥 뭐 멜론이나 네이버 뮤직 이런 데에서 크롤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따위는 없다. 데이터베이스가 없겠죠. 그러니까 네. 그때도 얘기했지. 옛날에 텍스트 분석 관련된 얘기할 때도 했지만 마찬가지인 게, 댓글 100개 할 거면 손으로 눈으로 보는 게 맞고 10만 개 볼 때나 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자, 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어쨌든 데이터로 덕질하기 이적 편 1편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데이터 분석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 어떤 삽질을 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이제 두 분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처음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은 프로젝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라면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야, 그거는 나도 안 해. 덕질이라잖아, 덕질. 덕후들이 하는 덕질, 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누구 하나만 할 거면 사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디테일을 챙기려고 노력하다 보니 힘들어지는 느낌이 좀 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거보다는 강한별님 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한 또 그 뒤로도 계속 데이터 분석을 가사 기반으로 시도해본 사례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논문 쓰는 거 아니고서도 취미생활 같이, 아니면 그 학생들이 시작하는 약간 과제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만들기 같은 맥락으로 접근했던 사례들을 조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서 그 자체로도 좀 신선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 분석 과정들 얘기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김 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분석 기법을 썼느냐 이런 게 아니고 분석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산으로 안 가고
분석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KPI를 정하는 건데 일단 조과장은 KPI가 매우 명확하잖아요. 이적의 좋아요, 이적이 댓글을 남겨주는 거. 그래서 그치. 그런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어쨌든 시작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끝까지는 갈 거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런 분석은 그야말로 덕후나 하는 거다. 이것은 돈도 안 될 거고 뭐 누가 그렇게 많이 칭찬해주지도 않을 텐데 본인이 정말 즐거우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 아까 손 크롤링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을 이야기하면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분석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제가 음악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몇 가지 아젠다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도 조금 더 자동화돼서 분석을 했거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면 뭐 특정 다른 가수랑 비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다른 가수랑 비교를 해본다든지 뭐 장르별로 비교를 해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데이터 수집에 좀 난항을 겪으면서 이적이라는 뮤지션 하나만 좀 많이 팠다라는 그런 이 분석 프로젝트의 특징을 잘 감안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 동준이 형은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